셋째 날 전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남교회 시무장로님이신 이혜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동교단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울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회부터 마지막 날 여기까지 시간 말씀의 위로와 도전과 은혜받게 하시고 마음껏 회개하고 통회하며 힘껏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배우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애프터 코로나에 잘 대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교단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영찬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강의하실 때 유럽교회 흥망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큰 교훈과 비전을 품는 능력의 말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소와 편의를 제공한 총회장 조강성 목사님과 세den교회 축복하시고 여기 참여 모든 지도자들 이후의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와 노예와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주영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유럽교회의 흥망사란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영찬 목사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우리 총회장 되시는 소광수 목사님께서 유럽의 이 교회 중직들과 함께 유럽교회를 탐방하셔서 오셔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유럽교회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정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오셔서 이 유럽 교회에 대한 흥망사에 관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만 2달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에 전필도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5년 정도 목회를 섬기다가 8년 전에 스톡홀름 한인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유럽교회 흥망사를 1시간에 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스웨덴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유럽교회를 보고 그리고 배웠던 체험했던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함께 나눈다면 이것도 유럽교회의 큰 그림 안에서 좀 해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강의를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크게 스웨덴의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복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복지 정책이 갖고 있는 두 얼굴, 복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세 번째는 현재 저희 교회 스웨덴 교회가 처해 있는 교회 현실,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나누고, 맨 마지막에는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세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8년 전에 갈 때 스웨덴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보통 저희가 스웨덴 하면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바라고 하는 혼성 4인조 그룹 하면 여러분 아바가 생각날 겁니다. 두 번째는 노벨 시상 그리고 노벨상을 수여하는 스웨덴에서 이 일을 하고 있죠. 온통 나라가 전부 다 바위 덩어리다 보니까 전부 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스웨덴은 13개, 특별히 스톡홀름은 1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톡이라는 말은 통나무라는 말이고 홀름이라고 하는 것은 섬입니다. 그래서 13개의 예전에 나무를 잘라서 수출하던 그런 도시라 그래서 스톡홀름이라고 하는데, 북구의 베네치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관이 좋고 보기에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마 볼보 자동차, 볼보 기계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는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에 병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의료 기구를 통해서 한국을 도왔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웨덴은 2019년도에는 7위였지만 2020년, 2021년에는 SN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6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남과 미녀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스웨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복지입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스웨덴은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정립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북유럽은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닮은 성품을 닮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교류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인정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국세청이 1위였습니다. 국세청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투명한 그러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차원에서 스톡홀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투명성이 스웨덴의 자랑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준법 정신이 높고 정직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국민성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은 2019년도에 한국과 수교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년 전에 스웨덴에 들러와서 수교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복지천국인데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의 전반을 책임지는 그러한 복지천국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전부 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100여 년 전만 해도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더 눈에 보이게 심할 정도로 계급 사회였고, 여성이나 여성들에게
또는 노동자들에게는 투표권이 행사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불평등 계급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스웨덴이 있기까지는 많은 탈피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들이 고쳐지고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어지고 그래서 정부와 노사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노조 관계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를 보통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정부와 중간에서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1913년에 국회에서 일반연금 그리고 보험을 도입했고요. 1937년에는 출산수당 그리고 47년에는 일반 아동수당을 대체했었습니다. 그리고 74년에는 유급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다양한 꾸준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형태 복지 국가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스웨덴은 이것이 어디냐면 시청사인데요. 1923년에 시청사가 칼마르 동맹에서 동맹을 파괴하고 독립한 지 400년을 기념해서 1523년에 스웨덴이 독립국가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 시청사를 지으면서 저 꼭대기 노란 불줄로 쳐 있는 저 부분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좀 알려진 바가 있는데 스웨덴 라떼파파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스웨덴은 일과 노동을 가장 균형을 잘 맞추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휴직이 보장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4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480일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390일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80%가 보장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아나 그리고 부부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남편이 푸시를 밀어서 아이를 돌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동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5주에서 48시간, 그리고 휴가는 25일 이상이 의무적입니다. 25일은 5일 주말을 뺀 5일이니까 한 달, 한 주 정도 되겠죠. 저도 휴가가 3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 휴가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한 달 반 휴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고와 휴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목표는 일과 가족의 조화 그리고 균형을 장려해서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간다라고 하는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차등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 한 자녀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의 번비드락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갑니다. 두 아이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슬람에서 유입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녀가 4사람, 5사람이다 보니까 상당수 수익이 생기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간 차등적인 부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현재 스웨덴에서는 이런 차등적인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는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18세 이하까지는 전부 무료 병원 진료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부모를 배려하고 퇴근 후에를 아이들을 픽업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스웨덴은 다양한 사회복지, 즉 보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고등학교 후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한국의 5배 따라서 사회적 인프라 구성이 1000만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대학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언제든지 대학을 기준이 맞으면
대학을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언제든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그리고 익히 알고 있던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회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받고 그리고 누리는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좋아는 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높은 과세율입니다. 스웨덴의 세금은 약 35%에서 고소득자인 경우는 55%, 절반 이상을 세금을 부여합니다.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스웨덴은 수익 평준화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전문 의사가 일하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리고 일반 샵이나 혹은 커피숍 이런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수익이 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3배가 차이 나더라도 고소득자는 55%의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35%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여기에 바로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수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과세에 대한 적용을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는 전문가들, 특별히 의사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케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글로벌 기업이 사실은 여기 회장이 국적을 바꾸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스위스로 국적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스웨덴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해외 투자를 통해서 스웨덴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가계 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웨덴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와 또 사회정책, 계급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신봉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입니다. 계층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했던 이유는 부가가치세 25%를 올려놓으면 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카업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그 세금을 걷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 귀족들은 영원한 귀족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모든 땅과 재산을 몰수한 이후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환원할 때 거기에 귀족들이 개입을 해서 땅을 빼돌린다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상속되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심각한 양극화도 보통 심각한 양극화가 아닙니다. 보통 국민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수익의 평균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대부분 이 계층 간의 구조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전 재산의 60% 정도를 1%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 초였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한 30년 정도 일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연금이 배당이 됩니다. 근데 그 연금이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줄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30년 일한 할머니가 잘 곳이 없어서 버스를 전전긍긍하면서 잘 곳을 찾는 이 기사가 스웨덴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60년이 한계입니다. 60년이 돌아가면 뭔가 드라이브를 새로 걸어서 뭔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현재 스웨덴의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거기에 맞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 제도의 점점 취약한 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은 수년간 2015년부터 19년까지 굉장한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구가 850만이었지만 150만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0만이 된 이유는 150만의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스웨덴에 살면서 해마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도로세 올랐고 통행세 올랐고 주차요금 올랐고,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던 것이 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평일에는 7시에서 5시까지 적용되던 주차비가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적용이 되고, 토요일도 같은 방식으로 좀 5시까지지만 계속 주차비를 징수합니다. 스톡홀름을 지나간 E4 도로가 있는데, 그 E4 도로에서도 사실은 통행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들이 이러한 또 다른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체감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높다 보니까 높은 물가는 따라서 높습니다. 생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것들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는데 10만 원, 많이 들면 10만 원이지만 스웨덴에서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굉장한 비용 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DIY, 그래서 Do It Yourself라고 하는 이 DIY가 굉장히 발달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보통은 세단형이 아니라 대부분 외건형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다가 이케아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차에다 싣고 집에 가서 스스로 조립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외관형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집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성 고용률이 80%입니다. 여성 고용률이 80% 정도 되면은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가 그 아이들을 테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치 등 떠밀리듯이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더기스라고 하는 타가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사실은 스웨덴의 큰 시스템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80% 고용률, 따라서 아이들은 전부 유치원에 맡겨지고 학교에 맡겨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스웨덴의 국가 정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국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성평등 문제, 젠더 문제, 페미니즘 문제, 성차별에 대한 것, 다양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부모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을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인 중심 사회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될 때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용당한 고용인도 자신의 수익에서 적게는 35%, 많게는 55%의 세금을 따로 냅니다. 근데 저도 세금을 냅니다. 저도 한 달에 약 100만 원 이상씩 세금이 나갑니다. 사회주의식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의 이익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주는 조금이라도 더 가게를 오픈해서 어떻게 하든지 손님을 더 받아서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딱 정해진 시간 5시까지 예를 들어서 일하게 되면 5시면 칼같이 문을 닫습니다. 밖에 시큐리티가 딱 서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일과 여가에 대한 밸런스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지 모르지만 고용주 측면에서 보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가, 휴직을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업을 한다 할지라도 회사원들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고된다 하더라도 1년에서 약 2년 정도 그가 받던 평소에 받던 수익의 약 80%가 보장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때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굉장히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굉장히 어려운, 따라서 공사가 더딥니다. 스웨덴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에 인생에 있어서 큰 공사 3번을 하면 자기 인생을 다 간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1년, 2년에 끝내버릴 큰 공사들을 보통 5년, 10년을 걸쳐서 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드랍해 놓고 가버립니다. 공사의 현장 속에서 파다가 삽 놓고 가버립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의 남편분이 스웨덴에서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차가 25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잘 해달라고 아주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밑보였다가는 아주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고용인과 고용주의 사이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비자 신청을 하려고 비자 신청을 했을 때 1년 반 걸렸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기 직전이라서 병원 진단서 모든 걸 띄워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 걸려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고 남일은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서 원스톱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 처리는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근데 스웨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처 가서 이 부처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하면 이쪽으로 가라면, 여기서 또 해결하면 저쪽으로 가라면 저기서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보니까 일자리는 많을지 몰라도 행정은 굉장히 더디고 느립니다. 한국 사람은 답답해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 고용인 중심 문화는 고용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소속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스웨덴 사회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모든 것이 무상 교육입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나라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 제도가 없습니다. 인재는 무조건 자릅니다. 인재는 무조건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키워서 이분을 만드는,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 토킹이, 그룹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룹이 받는 모든 성적이 함께 받는 성적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재 발굴이나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는 무관심하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제 딸이 스웨덴 현지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비전이 없답니다.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전과 꿈이 상실되고 미래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그냥 현실에 대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는 것, 따라서 열정도 부족한, 그것이 오늘 스웨덴의 현재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피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약간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 평준화의 이면도 있습니다. 교육 평준화를 시키지만 사실 귀족 측 상류층,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해외 유학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전부 외국으로 언어 연수를 보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에 빠듯할 정도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검소합니다.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검소가 기본 정책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상류 사회들은 고액 가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유학과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해외로 연수를 보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삽니다. 국민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상류 사회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의 평준화라고 하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은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의 서유럽과 동유럽 전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바이킹입니다. 여러분, 1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 바이킹 민족은 굉장히 유럽, 특별히 영국 동부를 통해서 굉장히 약탈을 벌였죠. 그리고 사제들을 죽이고 수도사들을 노예로 만들고 약탈과 강간을 하고 방화와 강탈을 일삼는 잔인한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7세기 켈트족의 교회 수도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 집단 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바손이라고 하는 1세는 수도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가 신앙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5년 이내에 모든 사람들은 개종해야 된다. 그래서 노르웨이 전체가 개종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2세는 신전을 파괴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감독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노르웨이와 다른 스칸디나비아 대부분의 교회들은 루터란 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구스타브스 바사, 구스타브스 에릭손이라고 하는 일대 왕이 그렇습니다. 그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함께 동문서하게 했던 올라우스 페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스타브스 바사 왕과 함께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국가 기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까지 스웨덴 루터교는 국교로 지정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에 프리처치가 실행됐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함께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을 함께 나누고 견제하고 밸런스를 맞추던 그러한 국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처치가 되면서부터 스웨덴은 국교를 포기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58%가 스웨덴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명목상 기독교일 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 이 같은 현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스웨덴 교회 현실이 이럴까? 첫 번째는 국가에 종속된 교회입니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귀족의 보호 아래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란 교회는 귀족과 그리고 왕과 함께 힘을 서로 견제하지만 서로 상호 간의 힘을 통해서 밸런스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프리처치가 선언된 이후에 협력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교회는 모든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월급도 받고 교회 재정도 지원받습니다. 한인교회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교회는 그렇게 사례비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스웨덴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을 절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법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국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목회적 소명보다는 국가적 행정 방향에 따르는 종교 공무원 역할을 합니다. 상담이라든지 마약자들인지 중독자들인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상담할 뿐이지 영혼에 대한 열정이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구령의 열정도 없습니다.
개혁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이 바로 스웨덴 교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1968년에 WCC가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WCC는 복음, 세계 선교와 복음, 여기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초점을 버리게 되었고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널드 맥가브로는 말했습니다. 웁살라는 20억의 영혼을 배신할 것인가? 당시 전 인구가 20억 정도 추산되었기 때문에 맥가브란의 한탄이었습니다. 여기가 웁살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의 확장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50만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슬람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급속도로 많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는 9개의 모스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약 1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게토 형성입니다. 스웨덴 남부의 말메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게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취해 법권입니다. 스웨덴 경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샤리아법이 진행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만 스웨덴 안에 와서도 자기들의 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민 정책이 쓰여진 다음부터 강간율이 세계 2위의 147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300%가 증가했습니다. 치안이 아주 취약합니다. 자국민 사회복지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신 이러한 이면들을 절대 언론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강간율이 세계 최고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바로 모스크가 1968년 웁살라 대회 때 열렸던 그 장소에 세워진 모스크입니다. 지금도 취해법권처럼 게토가 형성되어서 이런 폭도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슬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기독교 사상과 문화입니다. 유럽은 19세기 헤겔의 변증합점, 역사적 발전을 생각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로.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실존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교회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신좌파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르쿠세라고 하는 사람은 1차원적 인간,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에로스는 본능이고 문명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 나갔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셸 푸코라고 하는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들을 통해서 마르크스 사상과 신좌파 운동, 반기독교적, 반이성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사회주의적이고 약 파쇼적인 신좌파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계속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여기에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문화들이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의 의식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우리나라도 2000년 작년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강의를 했더라고요. 학기에 걸쳐서, 2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러한 새로운 사상에 젖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갈지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 가운데 배태된 것이 바로 동성애법입니다. 1980년 동성애자 위안법, 동성애 동반자법, 동성애 입양권, 동성애 결혼법. 스웨덴은 지금 신화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과거 모든 학교로부터 성경은 의무화되었습니다. 루터도 모든 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웨덴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서 반기독교적 사상을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제 딸이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스웨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야만국이었던 이 사람들은 교양 있는 문명 국가로 변모했고 성경 중심의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사회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예제도, 윌리엄 윌포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질병과 싸웠고 빈곤과 싸웠고 교육과 계몽에 대해서 여성과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이런 악법을 폐지해 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은, 오늘날 스웨덴은 우리의 리그에서 하나님은 빠져라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국가 건설이 진행하고 있지만 스웨덴 교회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스웨덴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스웨덴 교회는 그동안 사회 의식과 문화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정부가 동성결혼법을 합법화하면서 교회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국가의 신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스웨덴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근저히 북유럽 스웨덴을 사회주의 국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8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스웨덴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조건 그리고 환경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스웨덴은 바탕이 기독교입니다. 150만의 난민을 수용한 것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정신이 깔렸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수용했습니다. 인구도 한국은 5배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땅이 5배가 큽니다. 그런데 똑같은 적용, 똑같은 정책을 드라이브 걸었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바로 저희 교회 1층에 걸려있는 동성애 깃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깃발 아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저걸 뗄 수 없습니다. 떼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한국도 멀지 않습니다. 올라스 패트리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올라스 패트리 교회입니다. 저곳에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교육정책에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해야 합니다. 거부할 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설교하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유럽 교회는, 유럽 국가들은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안에서 동성애, 젠더, 페미니즘을 수용합니다.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유럽 사회, 여기는 지식인들과 언론이 동조하고 교육 정책을 통해서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한 권사님의 딸이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50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유럽은 날개 꺾인 새처럼 사회를 개혁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현안들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동성애 결혼을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동성애 깃발을 걸어 놓아도 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럽은 신비적 사변적 영성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영성, 실천적 영성과 신비적 영성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현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여기 실천적 윤리적인 영성에 관심은 많지만 깊은 연구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숙성되어진 사변적 영성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90년대에는 신비적 영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이런 밸런스가 우리에게 깨져 있을까요? 이슬람이 득세하고 유럽교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명분과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급진적인 이슬람이나 불교나 신비사상, 뉴에이지 같은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적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이 시급합니다. 스웨덴 학교조차도 기독교적 교육을 주입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참된 복음보다는 기독교의 엄격한 형식 율법적 신앙에 속박된 과거의 부정적 면만을 들추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동성애 금지, 따라서 높은 성의식과 윤리를 비역기라듯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조성합니다.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입장료, 행사료, 대여료를 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찬송 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선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란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유럽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전체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저의 교육입니다. 올라와스 패트리. 그런데 이 교회만 남겨두고 옆에 있던 모든 여기에 숙박 시설들은 다 팔려나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목사관이었고 여기가 선교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재정적인 위기에 허덕이면서 모든 것이 다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복지의 모델 유럽교회를 우리는 답습해야 할까?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합동 측은 개혁주의 정신과 1907년 평양대립 운동의 위대한 뿌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기도로 이러한 모달리티의 건강이 사회 변혁과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소달리티를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세계 선교의 양날개로 다시 비상해야 합니다. 한스 킹은 말했습니다. 낡아버린 과거를 보존하려고 새로운 현재의 요구에는 무관심한 보수적 태도와 살아있는 과거를 무시하고 변화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급진적 태도와의 중도를 걷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강의를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유럽교회의 현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기도 20번째 시간입니다. 가창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악한 사탄의 문화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위장하여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교 확산으로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탐욕과 쾌락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문화의 가치에 한국교회가 무릎 꿇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조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더욱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회복되고 이 땅과 조국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양 석숙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우리 목사님들 편히 잘 이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참, 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조영찬 선교사님께서 이 강의를 역사적으로 또 복지와 연결해서 쭉 하셨는데 조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루터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족들과 귀족적 교회가 되었고 칼빈은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북유럽은 사실은 완전 기독교 나라고 얼마 전까지는 95%, 지금 적어도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반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막지 못했을까? 첫째는 목회자들의 의식구조, 세계관, 가치관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죠. 어떤 반기독교 악법을 만들 때마다 정부에서 교계 지도자들에게 떡을 주는 겁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친정부적으로 가도 안 되고 지나치게 반정부해 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무슨 정치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정부와 싸우면서 때로는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교회 생태계를 지킨다는 게 바로 이걸 지키는 겁니다. 공교회를 살린다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영찬 성교사님이 이 부분만 조금 2, 3분만 더 해주시면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의 스탠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한 예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쥐리히의 치빙글리라고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치빙글리는 원래 군목이었습니다. 군목 출신이었고 자기 스위스에 있는 수많은 용병들이 해외로 돈을 받고 팔려나가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치빙글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젊은이들이 돈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용병 제도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는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부의 입장에 서 있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을 계속 정부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왜냐하면 스위스는 당시에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가톨릭의 지배 안에서 용병들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 치빙글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치빙글리를 통해서 사실은 스위스가 용병 제도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영구 중립 국가입니다. 스위스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핵심에 바로 치빙글리가 있었습니다. 치빙글리는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함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외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세우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비난하며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은 스위스가 영원한 중도 입장에서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8년 정도 떠나 있으니까 멀리서 보는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잠잠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교회는 높아가는데 성도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제가 여기서 한 달을 지내면서 만났던 성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은 얘기하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 중심의 탄탄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와 미래가, 선교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세우는 일에 우리 총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주영찬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양 석숙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김창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전체 강의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